야,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큰 며느리 너는 돈이 아까워서 시어머니가 좀 썼다고 도둑년 취급을 하냐? 돈이야 나중에 천천히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 수술비로 3년 동안 이 악물고 모은 적금 3,600만 원. 시어머니가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통째로 빼갔습니다. 그것도 시동생 장가 보내는데 써버렸어요. 남편은요? 제 핸드폰으로 은행 확인 전화까지 몰래 대신 받아줬습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이없는 건요. 카톡으로 큰 며느리가 눈치 못 챈 것 같다. 결혼식 끝나면 천천히 무마하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유방암 3기 어머니는 수술 날짜가 코앞인데 저는 그 돈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 딱 한 통으로 시동생 결혼을 날려버렸고 3일 뒤 시댁 식구 셋이 분식집 앞에서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고 있었죠. 시원하게 되갚아준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해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저는 이미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끄고 세수를 하고 왕복 2시간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퇴근하면 시어머니 김강숙의 잔소리 문자에 답장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가 끝났죠. 3년째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남편 박재혁은 제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어도 한마디밖에 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좀 맞춰줘. 재혁은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혁이 고등학생이던 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광숙은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면서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가장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버는 돈은 시댁 전체의 돈이라는 뜻이었죠. 재혁은 어머니의 그 말에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작년 가을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올해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작은 분식집을 하며 겨우 살아오셨기에 그 돈을 마련할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직후부터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잔액이 3,600만 원을 넘겼고 9월 15일 만기가 되면 이자까지 합쳐 약 3,800만 원이 되는 거였죠. 어머니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그 돈으로 낼 수 있었고 나머지는 회사 대출과 친정 쪽 보험금으로 메울 계획이었습니다. 광숙은 우리 아파트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살았어요. 수시로 찾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광숙이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죠. 특히 제가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시댁 재산은 빠지더니 친정엔 잘도 다니네. 광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재혁은 그때마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물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동생 박재민은 29에 프리랜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지만 일감이 들쑥날쑥해서 월세도 밀리는 형편이었어요. 광숙은 매달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이 아직 자리 잡는 중이니까 형이 좀 봐줘야지.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재민의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었죠. 그 돈은
고스란히 우리 부부 생활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광숙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떡하니 앉더니 재혁을 옆에 불러 앉혔어요. 재민이가 결혼한다. 광숙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대가 괜찮은 집안이야. 예단이며 전셋돈이며 제대로 해줘야 해. 재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일단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광숙이 손가락을 꼽으며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전셋돈 1억 중에 5천만 원, 예단 비용 1천만 원, 혼수 가전이랑 이사 비용 1천만 원, 합치면 7천만 원이야. 광숙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절반은 도와줘야 집안 체면이 서지.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습니다. 광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좀 쓰자. 저는 적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정말 없습니다. 광숙은 코를 훌쩍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혁이 불을 끈 침실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제 등 뒤에서 속삭였어요. 은서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더라.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겠어? 저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엄마 수술비야. 단 1원도 안 돼. 재혁은 한숨만 길게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버스 안에서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적금 잔액 3,612만 원이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21번 크게 내쉬었죠.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재혁이 우리 집 서랍장 어디에 통장과 도장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적었어요. 점심시간에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꾸기.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결산 마감 업무가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은 사라졌고 야근까지 했어요. 내일 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하루를 넘겼습니다. 결산 마감이 끝난 건 수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회사를 나와 근처 은행 지점으로 뛰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적금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27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신청서를 들고 창구 앞에 앉았어요. 직원이 제 통장 번호를 입력하더니 모니터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이 적금은 이틀 전에 중도 해지가 완료되었는데요. 볼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틀 전 날짜로 중도 해지 처리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은행 안의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해지 내역서를 출력해서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은 약 3,680만 원이었고 수령인 란에 찍힌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김광숙.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통장과 도장, 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임장에 적힌 서명은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해지하신 날 본인 확인 전화는 안 했어요? 저는 창구 유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고객님 핸드폰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어서 통화 완료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시각은 제가 결산 회의실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회의실로 갔던 그때 재혁이 제 자리까지 와서 전화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건물 그늘에 섰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전화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세 번째에야 재혁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내 적금 해지한 거 너야? 3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이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하셨어. 재혁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핸드폰으로 은행 확인 전화까지 네가 받은 거야? 대답 대신 길고 느린 한숨이 들렸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은행 건물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넣었던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모으겠다고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우던 날들이 눈앞을 지나갔어요. 오후 업무를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광숙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예식장 팸플릿과 혼수가전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숙은 현관의 선절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탈로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왔어? 잘 됐다. 재민이 예식장 날짜 잡았는데 같이 한번 봐라. 저는 카탈로그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어디서 나온 건지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광숙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지만 이내 턱을 치켜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좀 쓰자. 우리가 남이냐. 재민이 장가 보내는 건데 형수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엄마 수술비입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고 광숙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광숙이 손을 내저으며 콧등에 주름을 잡았어요. 시어미가 친정 어미보다 먼저지.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광숙의 집을 나왔어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어머니 집으로 와. 아직 회사인데 지금은 못 가. 집에서 얘기하자. 밤 9시에 재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신발도 벗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다. 네가 소리 질렀다며? 적금이 사라진 것보다 어머니가 운 것이 더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재혁을 올려다보았어요. 이 결혼이 끝났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씩 입력했어요.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임장을 남이 써도 되는 건지, 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 건지. 새벽 3시까지 찾아낸 것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침실 문 사이로 재혁이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재혁에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했어요. 다녀올게. 재혁은 몰랐을 겁니다. 제 가방 안에 은행에서 뽑은 해지 내역서, 사본과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다는 거요. 점심시간에 갈 법률 상담 예약은 이미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맞은편에 앉은 이정훈 변호사가 해지 내역서와 위임장 사본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위임장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면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위임장 위의 서명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은행 확인 전화를 대신 받은 것도 같이 꾸민 걸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물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증거를 더 확보하시고 준비가 단단해진 다음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광숙이 그토록 목을 매는 재민의 결혼을 무너뜨려야 같은 무게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민의 예비 신부 쪽에 이 돈의 출처를 알려야 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서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운동화 끈을 풀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은 미안해. 엄마한테 돈 갚으라고 말해놓을게. 저는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일부러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확실하게 해줘. 재혁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안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혁이 경계를 풀어야 제가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토요일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민이 예비 신부 소영을 데리고 왔어요. 소영은 대기업에 다니는 또래 여자분이었고 말투도 차분하고 집안도 반듯해 보였습니다. 소영의 어머니 한미경이 전화로 인사를 건네왔을 때 광숙이 전화기를 붙잡고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성의껏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광숙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유지한 채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재민의 핸드폰 화면에 한미경의 전화번호가 잠깐 떠올랐어요. 저는 그 번호를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모임 중간에 광숙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광숙이 제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좀 이해해주면 다 잘 되는 거야. 재민이 결혼하고 나면 돈은 천천히 갚을게. 천천히라는 말은 갚지 않겠다와 같은 뜻이라는 걸 저는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 물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광숙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전에 은행에 들렀어요. 해지내역서, 원본과 위임장 사본을 추가로 발급받았습니다. 그 길로 공증사무소에 가서 제 실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 3건을 확보했어요. 위임장에 적힌 서명이 제 글씨가 아니라는 걸 대조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모든 서류를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주 중반에 재혁이 저녁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그래, 가자. 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잠든 뒤에 저는 재혁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카카오톡에서 광숙과의 대화창을 찾았습니다. 메시지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눈치 못 챈 것 같다. 결혼식 끝나면 천천히 무마하자.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제 핸드폰과 이메일 두 곳에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재혁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말 식사 자리에서 저는 광숙에게 과일을 깎아드렸어요. 재민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 결혼 축하해요. 광숙이 제 등을 토닥이며 흡족한 얼굴로 말했어요. 역시 큰 며느리가 마음을 잡으니까 집안이 편하다. 제 가방 안 서류 봉투에는 이혼 소장 초안과 소송 준비 서류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 어머니의 정기 검진이 다가왔어요. 퇴근 후에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늦어도 2달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진료실을 나오면서 제 소매를 잡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돈은 됐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웃어 보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한미경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3년치 적금과 어머니의 수술, 제 인생 전부를 건 전화였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고 저는 할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회사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미경의 번호를 화면에 띄웠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도 한참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때 어제 병원에서 어머니가 제 소매를 잡고 돈은 됐냐라고 물으셨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떨림이 멎었어요.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호출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재민 씨 형수 최은서라고 합니다. 결혼 준비건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한미경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감정을 최대한 눌렀습니다. 사실만 전달하기로 했어요. 재민 씨 전셋돈과 예단, 혼수 비용으로 쓰인 그 돈은 제 명의 적금에서 나온 겁니다. 제 동의 없이 중도해지된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한번 멎었습니다. 그 적금은 제 친정 어머니 수술비로 3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어머니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셔서 올해 안에 수술을 하셔야 하거든요. 한미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위임장 서명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대신 써서 은행에 냈고 남편이 제 핸드폰으로 은행 확인 전화까지 대신 받았습니다. 한미경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 소영이를 그런 집안에 보낼 수가 없네요. 한미경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해지 내역서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준비해둔 해지 내역서, 사본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건물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한미경이 광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재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미경이 결혼 자금 출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광숙은 집안 비상금을 썼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한미경이 은행 해지 내역서에 찍힌 수령인 이름을 꺼내자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미경은 소영에게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통보했어요. 파혼 소식이 떨어진 날 저녁 재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구두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서 말했어요. 소영이 쪽에서 파혼한다고 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헹구고 있었어요. 고개만 돌렸습니다. 왜? 재혁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영이 엄마가 돈 출처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던데 너 혹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의 손을 닦으며 재혁을 돌아봤어요. 그래, 내가 했어. 재혁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쳤어? 재민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데? 저는 행주를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재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 인생은? 재혁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서서 설거지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 광숙에게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재혁은 거실과 침실을 오가며 광숙과 통화했습니다. 새벽이 넘도록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광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년이 집안을 망쳤어. 저는 이어폰을 끼고 침대에 누워 내일 아침 변호사에게 보낼 이메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붉은 눈으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셨다.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 가셨대. 저는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놀라셨겠다. 재혁이 식탁을 두 손으로 짚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가족인데.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가족이었으면 내 적금에 손대지 않았겠지. 재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이정훈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파혼이 된 것과 광숙이 입원한 것을 알렸고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썼어요. 2시간 뒤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최종본과 위자료 근거 자료, 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퇴근 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서류를 출력하고 서명한 뒤 봉투에 밀봉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민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형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하자.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2층 작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입맛이 없어지면서 체중이 5kg 넘게 빠진 상태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손목이 가늘어진 어머니를 보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이불 위로 나온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다 털어놓았어요. 적금이 사라진 것, 누가 어떻게 빼간 것, 이혼을 결심한 것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쥐고 계셨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내 인생인데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되찾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시울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어머니 손이 제 손등을 꼭 누르셨어요. 친정에서 나오는 길에 대학 동기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은 세무사였어요.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재산 나누는 쪽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재역 쪽 수입이랑 지출 내역 정리해서 보내. 저는 격리팀에서 매일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결혼 3년간의 가계부, 카드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을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화면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재민 월세 대납 50만 원, 시댁 제사 비용,
광숙 생신 선물, 전부 숫자로 찍혀 있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약 3주쯤 지나 재혁에게 소장 부본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재혁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갈색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는데 봉투가 구겨질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제 앞까지 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돈 다 받아낼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 말고 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기회를 버린 거야. 내 도장을 어머니한테 넘기고 은행 확인 전화까지 대신 받던 그 순간에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마루바닥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저를 향한 것인지 재혁 자신을 위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구두를 신발장에 넣고 재혁 옆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한편 파혼 위약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영 쪽에서 예식장 계약금, 촬영비, 드레스비, 혼수 위약금까지 합쳐서 1,200만 원을 시댁에 청구했어요. 재미는 그 돈을 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광숙은 주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어. 그 말이 시댁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광숙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재혁에게서 들었어요. 재혁이 저녁에 식탁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만나자고 하셔. 제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해.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재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도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재혁은 매일 퇴근 후 광숙의 집에 다녀왔고 저는 거실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마주쳐도 눈을 맞추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재혁과 어깨가 스칠 때에도 서로 비켜 서기만 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옷장을 열고 짐을 쌌어요. 아파트 전세는 재혁 명의였기에 제가 나가는 게 깔끔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비상금 700만 원으로 회사 근처 원룸 보증금을 넣었어요.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담고 어머니 검진 서류가 든 파일을 박스에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박스 한 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방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커튼도 이불도 식탁보도 전부 제가 골랐던 것들이었지만 가져갈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룸에 들어선 첫날 밤 좁은 방에 혼자 앉으니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느껴졌어요. 냉장고를 열자 지영이 집들이 대신 보내준 과일 박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 제 상황을 간략히 알렸더니 밤새 여러 명이 각자 할 수 있는 도움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정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대 측에서 합의 이혼으로 바꾸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적금 전액 반환과 위자료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원룸 창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적금 해지 실수령액 3,680만 원의 만기 때 받았을 이자와의 차액 120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문을 쓰고 공증받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강하게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재혁 쪽에서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었어요. 위자료 500만 원의 적금은 나눠서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판으로 갑니다. 그 한 줄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릴 틈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한 달 뒤로 잡힌 첫 조정 기일까지 저는 남은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첫 조정 기일이 왔습니다. 가정법원 복도 벤치에 앉아 이정훈 변호사와 나란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맞은편 벤치에는 재혁과 재혁 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예고 없이 따라온 광숙이 그 옆에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광숙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서야, 여기까지 올 일이냐?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어요. 광숙이 입을 다물고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서류만 넘기고 있었어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했고 위임장 서명을 위조했으며 은행에 본인 확인 전화까지 대신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과 부당한 행위까지 더하면 결혼 생활이 깨진 책임은 명확히 상대 측에 있습니다. 재혁 쪽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반박했어요. 가족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며 돌려줄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훈 변호사가 제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꺼냈습니다. 광숙과 재혁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눈치 못 챈 것 같다. 결혼식 끝나면 천천히 무마하자. 조정위원이 그 화면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재혁 쪽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바지주름을 잡았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양쪽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따라왔어요. 광숙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이러면 재혁이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다 망한다. 제발 취하해라. 광숙의 눈가에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빼며 광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제 적금에 손 뗄 때는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생각 안 하셨잖아요. 광숙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서서 법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광숙은 저를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댁 친척들을 동원한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이모, 삼촌, 사촌 형수까지 번갈아 전화가 왔어요. 한결같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되겠어? 시아버지의 여동생인 시고모 박영자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서 씨, 참고 좀 넘어가지 그랬어. 가족 간에 이러면 되겠어? 저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제 동의 없이 제 적금 3,680만 원을 위임장까지 위조해서 빼간 게 가족이 할 짓인지 고모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박영자는 말문이 막힌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올 때마다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은 적금 해지에 대해 말씀하시려면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이정훈 변호사가 시댁 쪽 사람들 전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저한테 직접 연락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뚝 끊겼어요. 두 번째 재판 기일 전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 인터폰이 울렸어요. 형수님, 5분만 시간 주세요.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재민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현관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적금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집안 비상금이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재민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현관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말했습니다. 네가 몰랐다는 건 믿어줄 수 있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도 안 물어본 건 내 선택이었잖아. 재민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수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재민은 파혼 위약금 1200만 원을 카드론과 지인한테 빌려서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문틀에서 어깨를 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니까 알아서 해. 나한테 빚진 돈과는 별개야. 재민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재민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수술 상담 예약 다시 잡았어. 어머니는 항암 치료가 심해져서 분식집 운영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외출할 때 휠체어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고맙다, 딸아.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왔습니다. 재혁 쪽 변호사가 분위기를 뒤집으려고 했어요. 원고가 신부 측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해서 파혼을 유도한 것은 고의적인 가해 행위입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재산이 위조된 서류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관련된 사람에게 알린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재판부에서 재혁 쪽의 적금 해지 경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했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법원 복도에서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법원 로비로 내려가는데 재혁이 뒤에서 불렀어요. 은서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재혁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 요즘 잠을 못 자.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돼. 이러다 나도 망가져. 저는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3년 동안 매일 그랬어. 네가 모른 척하는 동안. 재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원 유리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오니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다시 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답장 대신 어머니 병원 예약 확인 문자를 열어봤어요. 수술 예정일까지 남은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 세웠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상대 측이 새로 제시한 조건입니다. 적금 해지 실수령액 3,680만 원 전액 반환, 만기 이자, 차액 120만 원 보전, 위자료 1,500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과문을 직접 쓰고 공증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과문에 며느리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한 사실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펜을 들고 수정사항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철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합의 조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친정어머니의 수술 준비를 같이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선납금 500만 원을 넣어야 수술 일정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룸 보증금을 내고 나니 비상금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지영에게 전화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빌려줄게. 합의금 들어오면 그때 갚아.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선뜻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혼자 버티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고마워, 지영아. 처음으로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지영이 제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왔고 저는 바로 병원에 선납금을 넣었어요. 수술 일정이 2주 뒤로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 제역 쪽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착했어요. 위자료 1,800만 원에 나머지 조건도 제가 요구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합의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더 밀면 상대가 재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긴 겁니다. 저는 합의안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대신 지급 기한은 합의 확정 후 14일 이내로 못 박아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사항을 기록했습니다. 합의서 서명 날이 왔어요. 제역과 저는 각자의 변호사를 데리고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역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셔츠 칼라가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합의서가 두 부 놓여 있었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고 양쪽 변호사가 최종 확인을 마쳤습니다. 제역이 먼저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 위에 펜을 가져갔는데 손이 떨려서 펜 끝이 종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제역이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잡고 서명을 마쳤어요.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이름 석자를 썼어요. 획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3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제역이 뒤에서 불렀어요. 은서야. 저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제역이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어? 저는 제역을 바라봤어요. 사랑했으니까 3년을 버텼지. 근데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제역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제역은 돌아서서 반대쪽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사라졌어요. 그것이 박제역이라는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합의 확정 후 10일 만에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제역이 퇴직금 중간 정산과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적금 반환금, 이자, 보전금, 위자료까지 합쳐서 총 5,600만 원이었어요. 입금 확인 알림이 핸드폰에 뜨자마자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잔액을 전부 냈어요. 수술 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3년 동안 가슴 안에 꽉 차 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광숙이 공증사무소에서 사과문을 써야 했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광숙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종이 위에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 최은서의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 광숙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중간에 펜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이어 썼어요.
옆에서 재혁이 광숙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공증이 끝나고 나오면서 광숙이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이걸 꼭 며느리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야? 합의 조건입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잠그며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며칠 뒤 그 사과문 원본을 받아 읽어봤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때 이 종이 한 장이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줄 테니까요. 사과문을 스캔해서 이메일과 외장하드 두 곳에 저장했습니다. 이혼이 정리된 그 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친정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병원 복도를 함께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 복도 창문 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이름 석자로 다시 사는 거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웃었습니다. 원래부터 최은서였잖아. 달라진 거 없어. 어머니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으셨어요. 병원 복도에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수술 이틀 전 친정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서야, 내 시어머니하고 시동생이랑 전 남편이 분식집 앞에 와 있다. 저는 원룸에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신발을 신다 말고 멈춰 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건지 진심으로 빌러온 건지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머릿속에 그려두었어요. 택시가 분식집 앞 골목에 멈춰 섰어요. 문을 열고 내리자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좁은 인도 위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광숙은 양 무릎을 바닥에 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땅에 박다시피 숙이고 있었어요. 재민은 무릎 옆에 흰 봉투 하나를 놓아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 서너 명이 발길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광숙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치마 밑단이 바닥에 끌려 먼지가 묻었습니다. 은서야. 광숙이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할멈이 눈이 멀었어. 광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콧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닦지 않았습니다. 내 돈인 줄 알면서도 재민이 결혼시키고 싶은 욕심에 눈을 감았다. 알면서도 그 세 글자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가족끼리 좀 쓰자라는 말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나온 거였어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어. 재혁이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다만 어머니 수술 잘 되시길 진심으로 빈다. 저는 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갈라선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수술을 빈다는 그 한마디에 대해서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재민이 무릎 옆에 놓아둔 흰 봉투를 두 손으로 집어들고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파혼 위약금 영수증과 자필 각서가 들어 있었어요. 형수님께 진 빚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재민의 무릎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받을 건 이미 다 받았어. 재민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분식집 안쪽에서 철커덕 소리가 났어요.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릎 꿇은 세 사람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셨습니다. 광숙이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재혁이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우리가 남이냐며? 광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입니다. 제 딸한테 더 이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기대지 마세요. 광숙이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통곡을 터뜨렸어요. 울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고 재혁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자. 추워.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분식집 안으로 밀어 들어갔어요.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멀어졌어요. 분식집 안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숭늉을 한 잔씩 따라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숭늉 잔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너 후회 안 하지? 하나도. 그래, 그럼 됐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3년 동안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이틀 뒤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서 4시간을 보냈어요. 지영이 커피를 들고 찾아와 옆에 앉아주었습니다. 대학 동기 2명이 퇴근 후에 달려와 꽃다발을 놓고 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수술실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도 좋습니다. 저는 지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영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진 뒤 처음 눈을 뜨셨습니다. 제 손을 찾아 더듬더듬 잡으셨어요. 내 덕에 살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살아줘서 내가 산 거야. 병실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와 어머니의 얼굴 위에 따뜻한 빛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퇴원 후 저는 분식집 2층 작은 방에 짐을 옮겼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지영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머지는 어머니 치료비에 보탰어요. 출퇴근 거리는 늘었지만 매일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국을 먹고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팀 승진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분식집 앞 계단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골목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봤습니다. 3년간 모은 적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잃은 건 남편과 시댁이었어요. 되찾은 건 어머니의 건강과 제 삶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누군가 다시 우리가 남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는 사이는 남보다 못한 거라고요. 분식집 안에서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은서야, 밥 먹어라. 네, 들어갈게. 저는 커피 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남이냐고 했지만 정작 남보다 못한 짓을 한 건 그쪽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암 투병 중인 친정어머니의 수술비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위임장을 위조하고 남편까지 시켜서 은행 전화를 몰래 받게 했죠. 은서 씨는 그날 밤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고 앉았습니다. 옆방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 두고 새벽 3시까지 법률 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감정 대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딱 한 통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은서 씨가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